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전문신장 소생술에 사용되는 약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는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약물을 투여하는 경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정맥로도 있었고, 골래주사도 있었고, 기관 내 사건을 통한 약물들이 있었는데, 골래나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맥로가 1차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투여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래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맥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골래 주사로 대체될 수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관 내 삭간을 했을 경우 기관 내로 약물 투여할 수 있는데, 기관 내 약물 투여는 모든 약물이 거의 대부분의 약물이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정맥류하고 골레하고는 틀리게 다르게 기관 내에 투여할 수 있는 약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봐야 가지수가 5개까지밖에 안 되죠. 다섯 가지. 네.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내에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의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약물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건데요. 이제 뭐 대부분 정밀로가 확보되어져 있을 거니까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사용되는 약물들, 그리고 이 약물을 투여했을 때 환자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 때는 뭐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이제 내용들은요. 이 요것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때 사용하고 어느 때 사용하지 않고, 어떤 약물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꼭 알고 계셔야지만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을 선택해서 투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 뭐 신경질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항부정 맥제 무조건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환자 상태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투여했을 경우 그냥 환자의 심전도 리듬만 보고 약물을 투여한다거나, 혹은 혈액학적인 변화만 보고 투여했을 경우에는 환자의 기저질환에 의해서, 혹은 환자의 이전에 투여했던 약물에 의해서 약물의 서로의 상호작용이 부작용이 커진다거나, 혹은 약물의 효과가 커져서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목적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심장 소생술에서 약물을 투여하는 목적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심정지 환자는 당연히 심장을 다시 뛰기 위해서, 부정맥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맥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혈압이 떨어진 환자 같은 경우에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러한 약물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목적이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약물 투의 목적과 선택된 약물이 적절한지,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거나 할 때 감기약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있죠? 물론 이 병원에서 사용되는 약물이 감기약의 종류처럼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몇 가지 중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을 선택해야 되겠죠.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있는 거고, 이 환자에 꼭 필요한데,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있어요. 근데 환자가 마침 혈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약물 쓰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이런 판단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혈압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약물은 무조건 이 환자에게 써야 되는 약물이야, 혹은 이 약물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투여해버리게 되면 떨어진 혈압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약물 내용들을 여러분들 배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여기에 이런 약물들이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 이 약물에서는 이제 표를 보고 넘어갈 거니까요. 조금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자, 신전지환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물들은, 자, 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뭐 아미오다론, 리도카인, 뭐 중타산화 등등이 있는데,
뭐 이전에 있던 이 심정지 약물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그 아미오다론이라든지 바소프레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근 수축력과 관련된 내용들은 혹은 혈압을 향상시키는 약물들, 그러니까 혈관 수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혹은 혈압에 관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심장의 수축력도 되는 거고 혈액의 양도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혈관의 수축력 자체도 이제 혈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심장의 수축력을 높일 거고 어떤 것들은 심박동수나 혹은 심근의 수축력이나 혹은 혈관을 수축할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근을 수축하는 것도 있고 혹은 혈관의 근육을 수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항부정맥제들 말 그대로 부정맥이 생겼을 때 부정맥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약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약물을 투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약물의 효과가 적절하게 나타난다. 환자의 반응이 적절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 확장제라고 따로 여기 나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혈관 확장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혈관 확장제니까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이 환자의 혈관을 이완해야 되는 사람들 뭐가 있죠? 혈관이 좁아진 환자들. 이 혈관이 좁아진 환자들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심장 혈관이 좁아진 환자들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 협심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혈관이 완전하게 막히면 이제 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것들을 투여하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심근 수축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니까요. 요거 뭐 잘 알고 계시면 이것도 이제 혈압과 관련된 내용들 혹은 이제 부정맥과 관련된 상할 때 사용되는 약물일 것 같고 뭐 이뇨제하고 진통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용되는 약물들, 심폐소생술 중에 사용되는 약물들 이제 볼 건데, 당연히 이제 심폐소생술 사용되는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멎어버렸으니까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이 베타 수용체, 알파 수용체를 자극하는 약물들이 투여될 겁니다. 거기 중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것들은 이제 혈관 수축제가 있는데 혈관 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관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서 부족한 순환 혈액량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심폐소생술은 내가 심장이 뛰고 있을 때에 비해서 30%의 효율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가 나머지 70%의 순환량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족한 순환량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혈관수축제를 투여를 해서 혈액량 자체를 중심순환계로 많이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이 주요 기관, 뇌나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뭐 이러한 주요 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강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중에서는 이제 혈압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혈압을 증가시켜서 말초에 있는 혈액량을 중심순환계로 돌려서 조직 관리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조직의 관리압이 전체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전체의 관리압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부에도 관리압을 높여버리게 되면 말초 쪽으로 더 피가 많이 가게 말초 쪽으로 당연히 여러분들 뭐 주요 기관으로 혈액량이 많이 가면 좋지만 말초에도 당연히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혈액을 많이 보내게 되면 당연히 우리 중심순환계에 들어오는 주요 기관으로 보내는 혈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직의 관리압이라는 거는 이제 주요 기관에 앞서 말씀드린 뭐 뇌, 폐, 심장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항부정맥제는 뭐 당연히 이런 부정맥제 신병지가 발생한 원인이 부정맥으로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항부정맥제를 투여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존타산나트륨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환자의 그 심정지 일어나고 난 후에 산증이 일어나거나 혹은 고칼륨 혈증이 일어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정지가 일어났는데 굳이 심장을 다시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칼륨의 농도는 심전도를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적절하지 못한 칼륨의 농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륨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하게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환자의 심정지 상황을 다시 돌리기 위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칼륨 혈증이라든지 산증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방해하는 요소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환자에게, 그래서 이거를 교정해주는 중탄산나트륨도 심전지 환자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여하기도 한다라는 말은 때때로라는 말이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환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산소 투여는 당연히 이제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폐소생술, 여러분의 가슴을 누르는 행위, 가슴을 압박하는 행위로 해봐야 이제 정상적인 순환량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약물의 순환 시간과 혈중 농도의 도달 시간이 정상 순환 상태보다 지연된다라는 점.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 압박을 막 하고 있다가 기본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가 정면으로 확보를 하고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일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물을 그냥 투여하게 되면 그 약물이 심장이 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수축하면서 전신을 순환을 하는 이 상황에 충분히 빠르게 내가 원하는 상태 혹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약물 용도를 유지할 만큼은 순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요. 근데 심장이 멎어버린 상태에서 외부에서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내가 약물 투여하더라도 이게 적절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투여한 약물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지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보다 여기 약물의 대사가 느리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만한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약물의 반응을 언제 이제 얻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이 또한. 그러니까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약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야지 거기에 따른 반응이 우리 그 기관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정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장기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물이 투여되더라도 반응을 적절하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약물을 빠르게 이제 분해시켜서 내가 약물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조금 정상일 때보단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약물 투여할 때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죠. 심전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도 투여되는 약물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항부전 메트를 투여할지 혈관 수치를 투여할지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연기 상태, 우리는 적절하게 일정한 이 pH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불균형으로 돼버리게 되면 이 또한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같은 것도 이제 대사할 수 있는 약물의 용량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체중도 기억해 주시고, 약물을 얼마큼 투여해야 될지 고려해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이제 이런 말들이 써져 있긴 한데, 약물 투여 어떻게 투여되는지 아직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이제 뭐 약물 투여한다고 해서 심정지 환자가 무조건 100% 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물들을 어떻게 투여해야지 더 나은 생존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년마다 이 심폐소생술과 전문 심장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정지 상황일 때 투여되는 약물이 언제나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의학적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의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발견한 하나의 사실인 것뿐이지, 그 사실을 기반으로 기준을 세운 것뿐이지, 이 기준, 사람이 만든 기준은 절대적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심정지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 또한 언제든지 그 기준점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배웠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기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이 이제 15대 2였는데 벌써 이제 30대 2로 바뀌었고, 그때는 ABC에서 기도 먼저 확보하고 인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슴압박 했었는데 지금은 가슴압박부터 먼저 하잖아요. 간단하게 기본소생술만 얘기를 했었어도 이런 기준점이 바뀌고 있는데 약물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바뀌고 있겠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약물들이 더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만들어지거나 개발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꼭 나중에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도 꾸준히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뭐 신전지에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 표를 우선 봅시다. 에피네프린 모든 심장정지 환자에게 3에서 5분 간격으로 1mg 투여할 수 있다. 아미오다는 한 1차 함부증 액제로서 제세동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세동 및 무맥성 심실빈맥 환자에게 300mg 투여하고 난 후 150mg 용량 반으로 줄여서 투여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심장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대신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도카인 같은 경우도 아미오다란과 동일하긴 한데 옛날에는 리도카인이 많이 사용되는 항부조맥제였지만 지금은 이제 아미오다론이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리도카인과 아미오다론은 어떤 걸 투여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아트로피는 섬유일 때 사용한다라는 점, 둔타산나트륨은 이제 고칼륨 혈증이나 상증 이년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된다라는 점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그네슘 또한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용되게 되고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고칼륨 혈증, 여기도 중복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칼슘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제 칼슘을 투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칼슘 통로 칼슘 채널 차단제 혹은 이런 칼슘 채널 차단제를 너무 많이 먹거나 혹은 칼슘 채널 차단제에 많은 양을 투여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에게는 이 염화칼슘을 투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약물로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전지 환자에게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심전지 환자에게서 에피네프린을 사용하는 경우를 대다수 목격했죠. 대다수가 아니라 100%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심전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를 못 보아가지고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심전지 환자에 매우 중요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파, 베타, 이 교감신경 수용체를 모두 다 흥분시키는 강력한 카테코라민이다라는 점. 그래서 다양한 신경계 작용이 있는데 뭐 이 말초혈관 저항의 상층, 그러니까 혈관 수축을 한다라는 이야기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뭐 수축기 지방의 혈압이 상승이라는 건데 이건 혈관 사층이기도 하고요. 이제 심근 수축력의 강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근의 정기적 흥분성도 높아지게 되고, 관상동물로의 혈류 증가, 심근 수축력 증가, 심근 사물형의 산소량의 이 소모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구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산소 요구량. 뭐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 가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심근의 자율성 증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정기적 흥분성 증가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심장이 자발적으로 뛰기 위한 심장 정기적 자극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수축도 해서 이 심장 멎은 상태에서 부족한 순환 혈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의 작용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피네프린을 좀 더 하나하나씩 볼 건데 에피네프린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한데요. 뭐 궁극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관 수축하고 심장 수축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전도성 또 높이고 전기자극을 높여야지만 스스로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말초혈관 수축이란 말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선동맥 및 뇌관력을 높이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제소등의 역치를 감소시키면서 제소등의 가능성을 뭐 높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신전지 환자에서 에피네프린 투여 효과는 주로 알파 교감 신경 흥분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는 점. 그래서 이 알파 1 수용체 기능은 거의 마비되고 주로 알파 2 수용체 작용으로 인한 뭐가 많이 일어난다? 혈관 수축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주된 에피네프린을 사용하게 되는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관 수축이. 그래서 에피네프린 목표가 혈관 수축이 되니까 뭐를 대신해서 투여할 수 있다?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 자체가 혈관을 수축하는 단 하나의 기능만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거는 바소가 혈관이라는 뜻이고 프레신이 이제 압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물 자체는 혈관만 수축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여 이 에피네프린 대신에 에피네프린의 그 투여 목적이 혈관 수축이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대신 바소프레신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에피네프린 대신에 투여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혈관 수축만 할 거면 이제 혈관 수축만 할 수 있는 알파 교감만 이제 흥분할 수 있으면 이제 혈관 수축할 수 있으니까 베타 수용체 말고 알파 수용체만 집어넣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수용체만 있는 뭐 메톡사신이라든지 혹은 페닐리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에피네프린 투여했을 때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런데 에피네프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이유는요. 베타교감 신경흥분 같은 경우에는 심근의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신장내밀 관리를 증가시켜서 심근의 젖산이 쌓인다는 소리는 근육이 많이 지쳤다 혹은 피로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절하게 이 노폐물들이 제거되지 않으니까요. 젖산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게 되면 베타교감 신경작용이 있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뇌혈류 증가. 요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젖산 산소 요구량도 높이고 젖산도 많이 쌓이고 그러는데 그럼 에피네프린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신장을 완벽하게 괴사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기속적으로 이제 에피네프린을 대신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을 찾고 있는데 아직은 대체 약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모든 신경증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환자의 뇌기능 회복능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뭐 때문에 이제 베타 그 수용체에 자극을 주면 산소 소모량도 증가시키고 내막에 이제 관리량도 감소시켜가지고 젖산이 쌓이고 막 그래서 이제 결과론 쪽을 신근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뇌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환자가 소생되었을 때 뇌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같이 이제 위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연관시켜서 같이 이어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우즈 및 표준 통일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